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경기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리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차 시부터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통화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통화량이라는 거는 사실 금융경제활동, 실물경제활동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만약에 증가하면 그러면 돈이 흔해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격, 가치인 금리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생산, 소비, 투자 같은 것도 고용 같은 실물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통화량이라는 거는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금리라는 게 자금 시장에 대한 가격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또는 줄어들면 화폐의 가치와 물가는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화폐의 가치라는 거를 이제 금리로도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물가라는 개념으로도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은요, 뭐 예를 들어 사과가 1,000원이었다가 이제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0원 가지고 예전에는 사과 하나를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 가지고 사과 한 개를 못 삽니다. 즉 이런의 구매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구매력과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의 가격인 금리도 하락하고 구매력도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화량은 어찌됐든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면 구매력도 떨어지고 즉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도 떨어진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거꾸로 금리는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구매력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즉 국민 경제를 위해서 돈의 가치인 금리와 물가를 좀 안정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그런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 이번 차시, 5차시의 주제입니다. 기사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기사를 보면은요, 경제가 성장세라고 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서 긴축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통화정책을 완화했다, 긴축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렇게 긴축이나 완화, 통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이용할까?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책 수단을 이용할까는 이번 시간에는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제가 처음 두 개 이야기한 거, 통화정책을 완화, 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정책, 뭐 금융정책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요. 통화정책은 긴축과 완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축소, 금리를 인상하려 한다면 긴축 통화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화량을 확대 또는 금리를 인하하려고 한다면 확대 통화정책 또는 확장 통화정책, 팽창 통화정책, 완화 통화정책. 아니면은 사실 이게 한 가지 용어로만 불리는 게 아니고요. 뭐 통화량 축소, 금리를 인상하려 한다면 뭐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통화량을 확대, 뭐 금리를 인하하려 한다면 뭐 확장적으로 운용했다, 뭐 완화적으로 운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핵심 용어는 긴축, 그 다음에 요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부분은요, 우리가 3차시 일각 경기 안정화 대책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억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경기 안정화 대책에서는 제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만 했냐면 경기가 가열될 것 같으면 긴축을 하고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완화를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이제 그 주체는 중앙은행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이제 어떻게 경기를 살리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이 남으면 저축을 어디서 하죠? 보통 뭐 다른 투자, 뭐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도 있지만 은행 예금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시중은행들은 돈이 필요하면 어디다 예치할까요? 중앙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중앙은행은
있어서 은행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사실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경로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그 예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을 하면서 보통 은행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 수취한 게 자금 조달 경로의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은행들이 채권 같은 거를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또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하여튼 어떤 경로이든 어떤 게 제일 저렴하냐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제일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좀 제일 저렴하게 거액을 빌릴 수가 있어서 중앙은행과의 거래가 아주 중요한 이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통화량과 시중금리 수준을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만약에 은행 상대로 대출 금리를 올리면은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용하는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은행 상대로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의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은행 대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자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뭡니까? 은행을 통해서 시중으로 흘러가는 통화량이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통화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중앙은행이 은행 상대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은행도 조달 비용이 좀 싸졌으니까 그 대출해주는 금리에 적용하는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물론 그렇게 올릴 때는 팍팍 반영을 하는데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리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은행 대출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은행을 통해서 창출되는 그런 예금 통화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통화량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고 싶다면, 시장의 금리를 좀 올리고 싶다면 은행 상대 대출 금리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기 대응책으로 이제 통화정책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쁠 때는요, 기업의 투자가 저조해요. 미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해주겠다라고 막 이제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만약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생산도 덜 하게 되고 고용도 덜 하게 되고 경기가 좀 아무래도 침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만약에 금융을 완화할 경우 시장 금리는 더 저렴해질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간 금리 수준 이상의 수익을 좀 얻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은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고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도 금리가 좀 많이 싸졌는데 좀 대출받아서 뭐 한번 좀 필요한 자동차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을 통한 신용창조, 즉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통화량은 증가하고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요, 사실 통화정책은 경기 정책은 아니에요. 사실 경기 정책의 주체는 행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금융정책은 독자적으로 중앙은행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돈의 가치, 즉 금리와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통화량을 결정하고 통화량 수준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 긴축을 한다라는 거는 원래 통화 정책 차원에서 은행이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정책 금리를 올려서 시중금리 인상과 통화량 축소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결과적으로 경기 대응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대응책으로 이제 재정정책만 얘기하지 않고 통화정책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금리 등락 자체가 이제 경기를 조절하기도 해요. 불황일 때는 이제 자금 수요가 줄어들어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좀 자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돈을 빌려줘야, 대출을 해줘야
수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수요가 적으니까 금리를 좀 낮추더라도 대출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리 불안 이전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안 해주던 사업까지 이제 대출을 이제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가 늘면은 생산, 고용, 소비가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호황일 때는 이제 반대로 이제 자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해요. 근데 금리가 너무 상승하면 그렇다면 상승한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어야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근데 금리가 이제 너무 상승하면 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즉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생산, 고용, 소비가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가열된 경기가 조금 좀 이렇게 억제되는, 진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불황이 이제 저금리 환경을 만드는데 이 저금리 환경이 스스로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 호황이 고금리 환경을 만드는데 고금리 환경이 스스로 경기 가열을 방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앙은행은 경기가 가열이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고 판단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차시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고 판단할 때 이제 긴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책으로만 금리 수준을, 정책금리 수준을 고민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개 더 넘겼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리모컨이 조작을, 여기까지 했죠. 그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여기서 잠깐 이제 통화량 관련돼서 이제 경기 대응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정 정책 우리가 경기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통화량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경기와가 이제 막 이렇게 회복시킬 때, 그럴 때 이제 통화량이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결국에는 통화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뭐 긴축할 경우, 뭐 아니면은 뭐 확장할 경우, 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만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통화량과 당연히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 뭐 상반기 재정 지출, 조기 집행 이런 보도를 봤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경기를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좀 약간 타개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한 거겠죠. 그러면 시중 통화량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재정 지출을 미리 땡겨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 통화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시중에 풀린 돈은 대출을 통해서 더욱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효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여기 조세 정책 같은 경우도 통화량과 밀접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 감세 연장안 통과 이런 기사를 봤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감세 정책을 이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미국은 그러면 어떤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감세를 유지하면 정부로 들어오는 조세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민간, 가게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감세를 유지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미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구나.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기준금리 기사는 사실 주기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아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통화정책은 이제 돈의 가치, 즉 금리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결정하고 이 통화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한 정책금리를 좀 결정하는 정책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통화정책에서 얘기하는 정책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전격이 나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 주기적으로 1년에 최소 8번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이상 보죠, 사실은. 자, 그럼 기준금리가 뭐냐? 기준금리라는 거는요, 한국은행이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통화정책에서 결정할 때 주요 결정 사항입니다.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를 기준금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금리 이야기를 할 때 금리 종류는 아주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금리를 두 개로 딱 구분을 한다면 하나는 기준금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외 금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 외 금리라는 거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기준금리는
수요 공급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인위적으로 결정을 한다 하는 금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딴 길로 그외 시장, 그외 금리들, 그외 금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금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시중 금리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뭐 실세 금리 라는 표현도 봤을 겁니다. 그 외 금리들을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실세금리니 시중금리니 시장금리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실세금리는 뭐냐면 민간에서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즉 은행 대출 금리도 실세 금리가 될 테고요. 아니면 개인끼리 자금 거래 빌려주고 빌리고 할 때 적용하는 금리도 실세 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민간에서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를 실세 금리라고 하고요. 이 실세 금리는 시중의 자금 사정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시중 금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는 뭐냐?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는 금리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리일 때를 시장금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이야기하도록 할 거예요. 다시 기준금리로 돌아가서 기준금리는요.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로 정책금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RP거래, 7일 만기 RP거래에 적용하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7일 만기 RP거래를 하면서 시장의 단기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 누가 결정하냐면요. 제가 한국은행이 인위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총 한 7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언제 결정하냐면 정기적으로 연 8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례 회의를 열어요. 뭐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10월, 11월 이렇게 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뭐 3월, 8월, 9월, 12월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 8회 이제 정례 회의를 열어서 뭘 보고 결정하나? 국내외 경제 상황, 국내의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적당한 기준금리 수준을 의결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기준금리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정책금리로 사용하는 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기금 금리가 정책금리예요.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용어도 아니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미국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그런 기구체는 뭐냐면 통화당국은 누구냐면 연방준비제도 준비자를 빼먹었네요. 연방준비제도라는 겁니다. 뭐 영어로는 줄여서 더 페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더 페드는 미국 내 12개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어요.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이요. 미국이 이제 연방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2개 지역에 지역별로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그것들과 이제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시스템이 바로 연방준비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이제 줄임말로 FRB거든요. FRB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FRB가 이 더 페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FRB의 이사들 7명이 지역별 연방준비은행 총재들과 같이 FOMC라는 회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이 FOMC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금통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이 회의체에서 정기회의를 1년에 8회 엽니다. 그래서 연방기금 금리를 결정하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연 8회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뭐 1년에 12번, 1년에 4번 결정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경기, 통화량 등을 보고 시중금리가 중앙은행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정책금리를 이제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준금리는 왜 꼭 챙겨봐야 할까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금융들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 즉 정책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리들에게 영향을 많이 줘요.
금리는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죠. 정말 예금금리, 대출금리, CD금리, CP금리, 채권금리, 채권도 뭐 만기도 다 다르고 예금 대출, 그러니까 일단 만기가 다 다양하죠. 그렇죠? 종류도 다양한데 만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진짜 복잡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다양한 금리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금리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금리들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준금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도 상승하고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기준금리는 그 외 금리들, 기준금리가 아닌 다른 모든 금리들의 변화를 일으켜서 금융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기준금리가 변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얼만큼 변했는지 이 조정 폭을 가지고 조정 방향과 그 폭을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는데도 좀 중요한 신호로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꼭 챙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변하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조금 전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과 RP7일물을 거래하면서 시장의 단기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RP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RP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RP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P는 이 말의 약자인데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환매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증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종류의 자산 가치가 있는 담보물, 주로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특정 증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로 채권과 같은 담보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거래 행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RP 거래는 한국은행 RP, 금융기관 RP, 기관 간 RP 이렇게 구분 가능해요. 즉 한국은행 RP라는 거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사이 RP 거래를 하는 거고요. 금융기관 RP라는 거는 금융기관과 개인이 이제 RP 거래를 하는 거고요. 기관 간 RP라는 거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RP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이든요, RP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RP 담보물인 채권을 지금 팔고 대신 나중에 다시 사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RP를 팔면, 채권을 팔면은요, 무언가를 팔면은 지금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야만 해요, 미래에. 그러면은 미래 시점, 나중에 돈이 나가겠죠. 살려면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RP를 매입한 사람은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P를 매입했다는 얘기는 담보물인 채권을 지금 사고 나중에 다시 팔아야만 해요. 그러면 지금 산다는 얘기는 대금을 지금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현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팔아야만 한다면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 RP 거래는 채권 거래지만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따지자면은 RP 거래는 자금 거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은요, 지금 현금이 들어오고 나중에 돈 갚아야 되니까 나중에 돈이 빠져나가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내가 돈이 남아나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은 지금 빌려주면은 지금 돈이 나가고 미래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RP 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빌려주고 빌린 그런 거래를 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P를 매입하면은요, 시중은행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P를 매도하게 되면 자금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 변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RP를 소개를 한 거죠. 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한국은행이 그러면 금융기관과 이제 RP 거래를 하면서 기준금리를 이제 목표대로 단기금리 수준이 기준금리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3.25%에서 3%로 인하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은행이 100억 원 단기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A은행은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7일 만기 RP를 발행을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발행은 아니고요. A은행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거가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한국은행은 그러면 이 A은행으로부터 이 RP를 매입을 합니다. RP를 매입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연 3%로 좀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면 연 3% 7일치 이자 먼저 떼고요. 99억 9,430만 원을 A은행으로 이제 보냅니다. 한국은행이요. 즉 한국은행에서 그 A은행에게 자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일 후에 A은행은 RP를 환매를 하면
그래서 100억을 이제 갚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은행은 좀 더 저렴하게 내려간 기준금리 수준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자금이 이제 부족한 그런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RP 발행 같은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기 자금이 이제 좀 확보를 할 수 있겠고 그 여파 이제 단기 금융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이 이제 풍부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막 얘기를 지금은 시간 관계상 하지만 나중에 제가 여기 자세히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이야기할 때요.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금리가 먼저 영향을 받는다. 요걸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콜금리, 뭐 CD금리, CP금리 같은 것들이 이제 먼저 하락을 해요. 그래서 먼저 하락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금리가 이제 바뀝니다. 중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이제 하락하게 돼요. 물론 이제 파닥 금방금방 바뀌는 건 아니고 좀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먼저 이제 내가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돼서 그 전보다 저렴하게 이제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RP 발행 같은 거 함으로써요. 한국은행이랑 거래를 함으로써요. 그러면 싸게 더 저렴하게 조달한 자금으로 이자를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합시다. 기준금리 인하 전에 발행된 채권들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요, 약속한 현금 흐름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이제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 정해진 이자와 정해진 그 원금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만약에 발행된 채권이라면 그래서 수익률이 좀 좋을 거예요.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을 매입을 해요. 그럼 모든 은행이 채권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채권을 매입하는 수요가 많아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좀 덜 매력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은 만기 시점에는 정해진 원금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매입해야 되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그럼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제 채권이 덜 매력적이 됐으니,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채권 사지 말고, 좀 이렇게, 가게나 기업에게 좀 대출을 좀 늘려볼까? 해서 이제 대출을 증가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금 공급이 많아지겠죠? 자금 공급이 많아지면은 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럼 대출 금리 하락하게 되면,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데 예금 이자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시차를 두고 이런 식으로 단기 금융 시장이 먼저 영향받고, 그 다음에 중장기 금리가 영향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테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서 이제 경기가 좀 이제 활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넘쳐나면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이제 많아질 테고 위험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또 상승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먼저 단기금리가 영향을 받고 단기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즉 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단기금리가 영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중장기 금리가 영향을 받는데 채권 가격이 먼저 영향받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금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 활동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경우 단기 금융시장이 먼저 영향받고 그러면서 시차 두고 연쇄적으로 중장기 금리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바뀌면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고 대출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경기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로 영향을 받는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통화정책이 어떻게 경기 대응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봤죠. 그래서 뭐 중앙은행이 은행의 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과의 거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 가장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경기를 가열할 경우에는 금융을 긴축하고 또 이 말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통화량을 축소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완화한다. 뭐 금리를 인하하거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걸 즐겨 사용할 수 있다.
근데 항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준금리가 뭔지, 정책금리이다,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변할 때, 뭐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시중금리가 단기금리부터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금리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금리가 변하면 시중 통화량이 이제 변하게 되고, 아까 제가 기준금리가 내려간 거 예를 들었으니까요.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금리가 내려갈 테고, 그렇게 된다면 시중 통화량은 많아질 테고, 소비도 많아지고, 뭐 투자도 많아지고, 물가도 많아지고, 위험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키워드, 뭐 통화정책, 뭐 기준금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완화, 뭐 그 다음에 긴축, 통화정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